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관련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미러가 이를 수용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강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은 조만간에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액션을 좀 취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 때까지는 외교적 해법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현재 러시아는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고, 만약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할 경우 신속하고 심각한 제재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경고했다는 메시지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진입을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함과 동시에 해당 공화국들과 우호와 원조 조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나토가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16.9조 규모에 따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재밌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추경을 했는데 이 추경에 있는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을 하고 금리 인상도 같이 하니까 금리 인상 돈으로 이제 이자를 또 추가로 받겠죠. 그게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추경 금액이 앞으로 더더더 뭐 대통령 공약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제로를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게 제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보이지 않는 미래 세대들이 또 짊어져야 할 무게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12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은 온스당 190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진입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영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93.9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내리는 등 침공 우려가 부각된 점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매번 뭐 여러 가지 부분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원자재에 이어서 반도체 초비상이다. 핵심 원료는 네온, 팔라듐이 공급이 막힐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일단 네온의 수입 의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 52%, 중국 38%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5대 원자재가 있는데요.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팔라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 반도체 원료의 러시아 우크라 의존도를 보게 되면 네온은 꽤 되고요. 거의 90%네요. 팔라듐은 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반도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반도체 영향이 충분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어쩔 수 없이 저런 분쟁 요소로 인해서 가뜩이나 수요 공급의 밸런스도 별로 좋지 않은데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굴에도 분명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분쟁적인 측면도 러시아가 좀 교묘하게 잘 피해갔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분의 의지를 또 가졌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우호적인
또 그런 친러 형태이다 보니까 평화협정이라는 이렇게 말 포장을 엄청 이쁘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러시아 입장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친러 동네를 우리가 지켜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삼자가 바라보는 해석이 이게 침공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게 이제 여기를 지켜주는 목적으로 일단 전방 비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침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이게 이제 애매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과 러시아의 입장과 삼자가 바라보는 입장은 다 제각각 다를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분쟁의 내용은 생각보다 오래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성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그게 또 시장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실명 계좌 물밑 협상 중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을 타진 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거래소와 손을 잡을지 저 매우 궁금해지고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업비트가 절대로 K뱅크랑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잡는다라고 해도 K뱅크가 상장을 하고 나서 라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뱅크가 이때까지 성장을 했던 실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물론 부동산 영향성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해당에 있는 유증도 좀 늦게 해서 다른 은행 대비보다 늦게 해서 그게 절묘하게 타이밍이 또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급성장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IPO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업비트와 카카오뱅크가 손을 잡고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된다고 하면 또 금융위원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 범죄 연루 의혹 파이코인 주의보가 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뭐 보게 되면 스마트폰 유휴 자원을 통해 코인을 채굴하는 것의 컨셉트로 내세운 가상 자산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인출 과정에서 KYC를 요구하는 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트래블 룰을 적용을 해서 국내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는 KYC 고객을 신원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비 직접 KYC를 도입하는 사례는 파이코인 외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체가 불분명한 재단에서 KYC를 통해 개인정보를 넘겨주었을 경우 유출과 악용될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까 내 지갑 플러스 뭐 개인자산 뭐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뭐 정보기관이 내사를 착수했다 더라라는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요새 분위기가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코인파 형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작년부터 코인질 하면서 쏜다 손동도 당해보고 호재 날라주는 형들 덕에 펌핑도 크게 먹어보고 작년 2억 넘게 먹었는데 결국 마이너스 3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직장도 잃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더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뭐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만두시는 스타일을 딱 보게 되면 딱 답이 나와져 있거든요.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해서든 계속 돌려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등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업종에는 등수가 보이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 등수를 어떻게 너는 측정을 하냐라고 이제 되물을 수도 있지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참고로. 근데 저의 매우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등수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으로 등수를 다 매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게 마케팅이 됐던 실력이 됐던 기술이 좋던 뭐 그런 형태가 다 진짜 밸런스 있게 잘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최고 등수에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소질이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가 좀 필요하냐라고 매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뭐 청산당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 못해도 1년 동안은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매매를 하고 매매 일지도 쓰고 매매 트렌드 부분도 더욱더 세분화하게끔 데이터 시트를 계속 남기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게 나중에 나의 백데이터가 되면서 그게 이제 데이터 양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통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통계에 따른 승률로 인해서 내가 이 지표는 좀 쓸만하고 뭐 이 기법은 좀 쓸만하지 못하다라는 걸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도 어, 여기 밑에 있는 초보와 중수와 고수 트레이더가 있는데 똑같이 돈을 버는 액수가 다르죠. 예, 모든 건 다 상위 랭크가 거의 다 대다수 다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수나 이제 여기 초보 같은 경우는 가져가는 목이 좀 작죠. 근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정도 돈 가지고 만족을 아마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계속 역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인생이 이 로또로 가는데, 최근에 저 이 로또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 로또도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아주 거의 영화급이더라고요. 보게 되면 14, 29, 39, 43, 45가 1등이 나왔는데 한 번으로 5개를 동시에 해서 세후 60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한 사업 비슷한 건가? 뭐 그런 자기 인생에 2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업인지 아닌지까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2번 하고 나서 3번째 때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운이 따라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10대나 20대 층들이 초년의 운이 너무 많이 없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한강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20대부터 40대까지 너무 힘들다고 이제 포기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말년까지 살아보지 않고서야는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자, 투자 부분은 뭐 로또도 투자죠. 말 그대로. 투자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분명하게 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될지 분명히 알면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은 로또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 왜 해? 당첨 안 될 건데. 근데 하는 사람은 이런 기회가 나한테 일단 점유율 자체가 못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간 위험한 부분에 노출은 되어져 있어도 언젠간 그 기회가 오면 그 기회에 따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기회도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냐? 어? 과거만큼 이런 전쟁 때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도 어차피 V자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하락과 상승표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리고 타이밍을 잘 맞고, 누구가 어떤 사람이 막 재촉을 한다라고 해도 본인의 기준만큼 딱 선을 딱 지켜서 하는 투자 매매 기법이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흔들리는 게 결코 좋은 매매 패턴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형태인데 이게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기준이 틀렸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내 투자 스타일을 더욱더 완강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P2E 게임에 따른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엑시미 인피니티 엄청난 성장으로 인해서 각종 카피 게임들이 많이 나왔다.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기간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고점에 섣불리 예상한 숏 투자자들에게 강제 퇴학의 선물을 맞이하기도 했었다. 게임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 IDO의 대성공이 있었고 초기 진입자와 APR로 막대한 부를 창출을 했으며 많은 수익으로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유혹을 시켰고 폭발적인 게임 세탁기 폭발 및 슈퍼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켰고 활성 유저의 코인 발행 및 공급 초과로 신규 유저들의 수요로 감당이 불가했다. 코인 가격 하방으로 전환을 했고 후 진입 유저들의 곡소리와 손주 유저와의 존버단의 생성이 있었고 코인 가격의 먼지화와 계속되는 업데이트로 존버하는 존버단들에게 희망 고문을 선사했지만 코인의 시세는 먼지처럼 전환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당 P2E 게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신생 P2E 게임들의 등장이 나오가고 있는데 차라리 디파이에 그냥 박아놓고 놔두면 이자라도 올라가는데 P2E는 디파이이면서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노가다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파이는 알아서 자동 프로그래밍으로 계속 돌아가는 형태인데 물론 조금씩은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건 게임은 채굴을 내가 직접 그 오토로 돌리지 않고서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똑똑하신 분들은 오토로 돌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오토장도 어떻게 또 해당의 게임 회사들이 그걸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이냐도 뭐 논란의 여전히 있지만 이게 이제 성장하는 선장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CME 갭이 생겼다고 하는데 39,000에서 39,80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곧 CME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패턴이 매우 많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2월달 정말 힘든 형태였겠지만 3월달에 적극적으로 저는 진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준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간 시점에서도 뭐 4번 쪽에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쪼코가 4개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남들 현금 다 쓸 때 우리는 좀 덜 먹고 최대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상승기 때 그때부터 불타게 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하락의 골이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냐가 일단은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쪼개서 매입을 좀 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